지금 동남아 국경에서 세계 군사 판도를 뒤흔드는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바위를 3m 파고 해발 350m 고지를 요새화한 군대가 불과 며칠 사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전선은 조용했지만 국경에서 떨어진 후방이 먼저 불바다가 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약자라 불리던 쪽은 단 한 발도 국경을 넘지 않았고 강자라 자처하던 요새는 숨을 곳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 주인공이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9일 전쟁의 시간이 압축된 이 현장에서 과연 한국의 어떤 기술이 전장의 상식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분명 하나의 답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라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보시면서 한국의 선택이 어떻게 전장을 바꿨는지 느낀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현장에서 본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분쟁 전문 전쟁 특파원입니다. 20년 넘게 전쟁터를 누볐지만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모든 경험을 뒤집었습니다. 72km. 국경선에서 캄보디아 내륙까지의 거리였죠. 그곳에서 먼저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전선은 고요했는데 후방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전쟁은 보통 전선에서 시작되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4년 12월 초 저는 태국 동부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겨울 건기라 먼지가 심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엔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병사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오전 9시 취재 장비를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희미한 섬광이 번쩍였어요. 처음엔 번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죠. 고지어 둔탁한 폭음이 들렸습니다. 1초, 2초, 3초. 간격이 규칙적이었어요. 폭격이 시작된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현지 주민들이 국경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어요. 흙먼지가 신발에 묻었습니다. 숨이 가빴죠. 국경 철책선까지 200m. 뛰어가며 생각했어요. 전선에서 교전이 시작됐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경 철책선은 조용했어요. 총성도 없고 병력 이동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초소에 그대로 서 있었죠. 대신 훨씬 안쪽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60km는 좋게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연기 기둥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어요. 서너 군데서 동시에 피어올랐죠. 바람이 불어 연기가 옆으로 퍼졌습니다. 불타는 냄새까지 희미하게 풍겼어요. 태국군 초소 앞에서 쌍안경을 빌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렌즈를 통해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후방 시설들이 정확히 불타고 있었어요. 탄약고로 보이는 건물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염이 50m 높이로 치솟았어요. 폭발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피어올랐죠. 주변 건물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옆에 서 있던 태국군 병사가 답했습니다. 탄약 저장소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전선은 건드리지 않고 후방만 타격하는 전쟁. 20년 경력에도 처음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있던 손에 땀이 맺혔죠. 태국 공군 대변인을 급히 찾았습니다. 그는 임시 브리핑 텐트 안에 있었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장교들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자리를 내주었죠. 정밀 타격 작전입니다. 영공은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제 혼란을 더 키웠어요. 국경을 넘지 않고 어떻게 저 먼 곳을 타격한단 말입니까? 사거리가 100km는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어떤 무기를 썼습니까?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대변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작전 보안상.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후 2시 두 번째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동쪽 방향이었어요. 역시 국경에서 60km 이상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위성 지도를 펼쳐 확인했죠. 지휘통신시설로 추정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3동이 밀집된 구역이었어요. 폭발음이 사라진 뒤 무전기 교신이 끊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가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과거 전쟁 사례를 검색했습니다. 이라크전, 시리아 내전, 아프간 분쟁. 키워드를 바꿔가며 찾았어요. 후방 우선 타격, 전선 우회 작전, 장거리 정밀 폭격.
어디에도 이런 패턴은 없었습니다. 전쟁은 항상 전선에서 시작해 후방으로 확대됐어요. 포격과 돌격이 먼저였죠. 그런데 이번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후방이 먼저 무너지고 전선은 아직 싸우지도 않고 있었어요. 해질녘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서쪽 보급로였어요. 트럭 행렬이 정확히 끊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리 한가운데만 날아갔다고 했죠. 교각은 멀쩡한데 상판만 사라진 겁니다. 정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파괴였어요. 복구 가능성까지 차단한 타격이었죠. 밤 10시 태국군 브리핑룸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떴어요. 캄보디아 후방 30여 개 지점이 빨간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모두 오늘 타격된 곳들이었죠.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탄약고, 통신시설, 보급로. 전쟁을 지탱하는 뼈대가 하루 만에 부러진 겁니다. 병사는 멀쩡한데 싸울 수단이 사라졌어요. 한 정보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적 전선 병력은 아직 온전합니다. 하지만 탄약이 없고 명령이 안 내려갑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보급로가 끊겨 식량도 못 받습니다. 이틀 안에 전투력을 상실할 겁니다.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낭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전쟁은 뭔가 다릅니다. 병력 대 병력, 탱크 대 탱크가 아니었죠. 거리와 정확도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미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아직 전쟁이 시작된 줄도 모를 겁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국경마을 주민들은 평온했습니다. 총알 한 발 날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상점들은 문을 열었죠. 노인들은 평소처럼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캄보디아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선보다 후방이 먼저 불타는 전쟁. 제 20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째 아침 저는 국경마을 난민 수용소로 향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알아야 했어요. 영토 분쟁인지 자원 다툼인지 아니면 정치적 보복인지.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라 먼지가 심했어요. 창문을 닫아도 흙냄새가 코를 찔렀죠. 수용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용소 입구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태국인이 아니었어요. 베트남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얼굴은 수척했고 눈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말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캄보디아 국경 안쪽 건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목엔 밧줄 자국이 선명했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 붉게 부어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그가 말한 건물은 국경에서 10km 안쪽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실이었지만 안은 달랐어요. 철창, 감시 카메라, 24시간 감금 체제였습니다. 온라인 사기 업체였습니다. 저희는 스크립트를 읽고 사람들 돈을 빼앗아야 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했다고 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죠. 사랑, 투자, 긴급 송금.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할당량을 못 채우면 구타당했어요. 등에 채찍 자국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려다 붙잡힌 사람은 이틀 동안 물도 못 마셨죠. 본보기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얘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노트에 적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펜촉이 종이를 찍을 정도였죠.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 인신매매였어요. 국가가 방관한 아니 공모한 범죄였습니다. 어떻게 탈출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태국군이 구출했습니다. 이틀 전에요. 그가 답했습니다. 오후 3시 수용소 안쪽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출신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천막 안은 답답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더위는 가시지 않았죠. 사람들 얼굴엔 땀이 흘렀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갔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했죠. 한 필리핀 여성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건물 외관 사진이 떴어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엔 철창이 덧대어져 있었죠. 외벽은 회색이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저 안에 100명 넘게 갇혀 있었어요. 모두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았죠. 밤에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계속 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 수 없었습니다. 렌즈를 들어 올리다 내려놓았죠. 이건 기록하기엔 너무 잔인했어요. 사진으로 담기엔 너무 아팠습니다. 가족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모릅니다. 연락을 못했으니까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6시 태국 경찰청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파일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50cm는 됐죠. 그는 파일을 건네며 말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실종 사건이 1200건입니다. 대부분 국경 너머로 끌려간 걸로 추정됩니다. 파일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얼굴 사진과 이름, 실종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봤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이고 형제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묵인했습니다. 아니, 공모했다고 봐야죠. 담당자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사기 업체들이 내는 세금이 지역 경제의 30%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파일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연간 수억 달러였습니다. 정부 고위층 일부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은행 계좌 추적 자료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건 범죄 조직과 국가가 결탁한 구조입니다. 담당자가 책상을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가 됐어요. 왜 외교가 실패했는지. 상대는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를 보호하는 국가였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 갇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추정치로 3,000명 이상입니다. 담당자가 답했어요. 밤 9시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국경 안쪽 10km부터 50km 사이에 사기 단지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했죠. 건물만 40여 개였습니다. 각 건물마다 50명에서 200명이 갇혀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어요. 총 피해자 수는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1년 넘게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피해자 송환을 요청했죠. 공식 서한만 15통을 보냈어요. 정상회담도 3번 열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어요. 증거 불충분, 내정 간섭, 사법 절차 진행 중.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단속반이 출동한다는 정보가 새면 피해자들을 다른 건물로 옮겼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이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영토도 자원도 정치 보복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외교가 실패했을 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무력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해자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새벽 수용소 앞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60대로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들이 3달 전 실종됐다고 했어요. 일자리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캄보디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손에 아들 사진을 쥐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겨우 이 말만 했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습니다. 태국군을 믿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아침 8시 태국군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사령관이 발표했어요. 스크린에 작전 목표가 떴습니다. 인질 구출 및 범죄 조직 무력화. 이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정의로운 전쟁이란 게 존재한다면 이게 그런 전쟁이다. 펜을 놓으며 확신했습니다. 사흘째 저는 국경 북쪽 산악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요새가 있다는 정보 때문이었어요. 군용 지프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죠. 양손으로 손잡이를 붙잡아야 했어요. 40분을 달려 해발 350m 고지가 보이는 태국군 관측소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6시 쌍안경으로 고지를 바라봤습니다. 콘크리트 요새가 새벽 안개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어요.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산 중턱을 감싸며 건설된 거대한 구조물이었죠. 회색 콘크리트가 바위와 하나가 된 모습이었어요. 자연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한 설계였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바위를 3m 이상 파고 들어갔습니다. 태국군 정보장교가 설명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위성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위성사진이 떴어요. 고지 정상부터 중턱까지 요새화 작업 흔적이 선명했죠. 굴착 장비가 5개월간 쉬지 않고 작업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중국제 굴착기 12대를 동원했습니다. 장교가 덧붙였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더 자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위를 파내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구조였어요. 철근이 격자 형태로 배치된 게 보였습니다. 외벽만 2m 두께였죠. 내부는 더 두껍습니다. 천장은 3m입니다. 장교가 설명했어요. 포탄 직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오전 10시 탈북한 캄보디아군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직접 요새 건설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작년 7월부터 작업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어요. 벽 두께만 2m입니다. 포탄이 직격해도 끄떡없죠. 그의 말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500명이었습니다. 나중엔 800명까지 늘었죠. 병사가 답했습니다. 콘크리트만 2,000톤 이상 사용했다고 했어요. 철근은 300톤이었습니다. 요새 내부엔 탄약고, 식량 창고, 지하 병영까지 갖춰져 있었죠. 200명이 석 달은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입구는 3곳뿐입니다. 전부 미로 형태로 설계됐죠. 병사는 종이에 약도를 그렸어요. 연필로 선을 긋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면 입구, 측면 입구, 후면 비상구. 각 입구마다 철문 3개가 설치돼 있었어요. 문과 문 사이는 15m였습니다. 하나를 뚫어도 다음 문이 기다리는 구조였죠. 각 문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두께가 10cm입니다. 병사가 덧붙였어요. 돌파하려면 엄청난 화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문을 부수는 데만 30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3개 문을 전부 뚫으려면 2시간 이상. 그 사이 요새 안에서 반격하면 공격군 피해는 막대할 겁니다. 실제 훈련에서 테스트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네, 3번 했습니다. 매번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 기자회견 영상을 봤습니다. 관측소 천막 안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대변인은 요새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350고지는 난공불락입니다.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요새 외벽을 클로즈업했죠. 콘크리트 표면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화면이 전환되며 요새 내부가 잠깐 비쳤습니다. 넓은 통로, 적재된 물자, 정렬된 탄약 상자들. 우리는 5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식량, 탄약, 의료 물자.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죠. 태국군이 감히 건드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 번졌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50고지가 오후 햇살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요새를 보고 전쟁이 길어질 거라 확신했어요.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포위하자니 병력이 부족했죠. 태국군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요새를 우회하면 후방이 위협받습니다. 350고지에서 국경까지 거리는 20km. 포격 사거리 아니었죠. 우회군을 측면에서 타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공격하자니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습니다. 최소 2,000명 병력이 필요합니다. 한 장교가 말했어요. 그래도 성공 확률은 50% 미만입니다. 다른 장교가 덧붙였죠. 저녁 5시 국경마을 주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70대 노인이었어요.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 산은 예전부터 요새였습니다. 60년 전 내전 때도 거기서 버텼죠. 그의 말대로 350고지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국경을 내려다보고 보급로를 통제하고 포격 거리도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때도 함락하는데 석 달 걸렸습니다. 노인이 찻잔을 들었어요. 이번엔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 요새가 훨씬 튼튼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전쟁의 쓴맛 같았죠. 밤 8시 호텔 방에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노트북에 요새 재원을 정리했어요. 벽 두께 2m, 천장 두께 3m, 내부 공간 600제곱미터. 수용 병력 200명, 보급 가능 기간 90일. 대전차 미사일 20기, 박격포 신문, 중기관총 40정. 화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산했어요. 정면 공격 시 예상 피해. 병력 1000명 투입 시 사상자 300명 이상. 성공까지 소요시간 최소 72시간. 탄약 소모량 엄청났죠. 포탄만 2000발 이상 필요했어요. 비용도 계산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들 거였어요. 인터넷 포럼엔 이미 논쟁이 붙었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정면 공격은 자살행위다. 포위에도 3개월은 버틴다. 공중 폭격도 효과 없을 것이다. 지하 벙커라 레이저 유도도 소용없다. 모두 비관적이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요새의 완성도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어요. 천천히 소용돌이치며 사라졌습니다. 캄보디아는 5개월 동안 이 카드를 준비했어요. 외교적 압박을 버티기 위한 물리적 방패였습니다. 요새만 지키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죠. 태국은 공격할수록 손해였어요. 담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350고지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조명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요새 안병사들이 근무 중이겠죠. 그들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난공불락 요새 안에서. 다음날 새벽 5시 국경 철책 앞에 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했어요. 시야가 200m도 안 됐습니다. 350고지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어요. 콘크리트 벙커가 산과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딸깍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요새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정면은 막혔고 우회는 위험하고 포위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막다른 골목 같았죠. 카메라를 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 7시 태국군 작전 회의에 배석했습니다. 장교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토론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면은 불가능합니다. 한 장교가 지도를 두드렸어요. 우회로도 막혔습니다. 다른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사령관이 말했죠. 모두 침묵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어요. 350고지는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걸. 이 요새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너뜨리는 대가가 너무 컸어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캄보디아는 5개월 만에 난공불락 요새를 완성했다. 이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다. 펜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전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하루 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나흘째 저는 태국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국경에서 4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군용 차량으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로 양쪽으론 논밭이 펼쳐져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공기엔 긴장이 감돌았어요. 기지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가 철저했습니다.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당했죠. 활주로엔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은빛 기체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점검하고 연료를 주입했죠. 오전 10시 공군 작전참모를 만났습니다. 그는 브리핑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방 안은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거리입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지도엔 빨간 원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어요. 캄보디아 방공망 범위였습니다. 28km. 우리 기존 폭탄의 최대 사거리입니다. 작전 참모의 손가락이 국경선을 따라 움직였죠. 350고지를 타격하려면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순간 조종사는 표적이 돼요. 그의 목소리엔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빨간 선이 방공망 범위를 표시했습니다. 파란 점이 전투기였죠. 전투기가 빨간 선을 넘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 포착까지 10초입니다. 작전 참모가 설명했어요. 저는 전투기 조종사 브리핑실로 들어갔습니다. 12명의 조종사가 앉아 있었어요. 녹색 비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균 비행시간 1200시간. 모두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눈빛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한 조종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방공망 돌파는 자살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계급장은 대위였습니다. 미사일이 40초 안에 날아옵니다. 회피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다른 조종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탄을 투하하고 탈출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명중률은 보장 못합니다. 그가 덧붙였죠. 오후 1시 시뮬레이션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에 전투기가 국경을 넘었어요. 고도 3000m, 속도 시속 900km. 숫자들이 화면 모서리에 표시됐습니다. 목표는 350고지였어요. 그런데 국경 통과 15초 만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B-, B-, 날카로운 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렸죠. 적 레이더가 전투기를 포착한 겁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20초 후엔 미사일 발사 신호가 떴습니다. 노란색 삼각형이 화면에 나타났죠. 미사일 접근 문자가 깜빡였습니다. 조종사 시점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회피 기동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종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전 참모가 영상을 멈췄어요. 화면 속 전투기가 정지했습니다. 폭탄을 투하하고 회피 기동을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먼저 피하고 임무를 포기하거나.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두 경로가 표시됐죠. 빨간 선과 파란 선. 둘 다 최악이었어요. 전자는 명중률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투하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요. 후자는 작전 자체가 무의미해졌죠. 폭탄을 버리고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실전에선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 조종사가 답했습니다. 살아남는 쪽입니다. 죽으면 다음 작전도 없으니까요. 저녁 5시 경납고 안에서 정비사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했어요. 공구 소리가 쨍쨍 울렸습니다. 한 정비사가 폭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폭탄은 28km가 한계입니다. 더 멀리 날아가려면 추진체가 필요하죠. 폭탄은 3m 길이에 250kg 무게였습니다. 폭탄 옆엔 유도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날개와 센서였죠. 이걸로 목표를 찾습니다. 정비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사거리 연장 장치는 없습니다. 중력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손으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한계가 명확했죠. 28km 이상은 불가능이었어요. 밤 8시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스크린에 작전안 3가지가 떴어요. 첫 번째, 저고도 침투 작전. 레이더 탐지를 피해 낮게 날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도 100m 이하로 비행했죠. 하지만 산악 지형 때문에 위험했어요.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한장교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야간 기습 작전. 어둠을 이용해 접근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워 명중률이 낮았습니다. 야간 정밀 폭격은 성공률이 20% 미만입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어요. 세 번째, 포화 공격. 전투기 20대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병력 손실이 너무 컸죠. 최소 3대에서 5대 손실 예상됩니다. 정보장교가 덧붙였어요. 어떤 작전을 선택해도 조종사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사령관의 목소리엔 고민이 묻어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기기 전에 먼저 잃을 수밖에 없는 전쟁처럼 보였어요. 승리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조종사들은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 자식, 부모. 그들을 잃을 순 없었죠.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 한 젊은 조종사를 만났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무섭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죠. 그의 대답이 가슴을 찔렀어요. 가족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딸은 5살이에요. 그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밤 11시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태국 공군의 딜레마를 정리했어요. 기존 무기론 사거리가 부족했습니다. 28km로는 방공망을 피할 수 없었죠.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면 조종사가 위험했어요. 미사일에 맞을 확률이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작전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350고지를 방치하면 전쟁 자체가 불가능했죠. 요새에서 국경을 내려다보며 태국군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었어요. 포격도 가능했습니다. 작전은 반드시 필요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인터넷 군사 포럼엔 비관론이 넘쳤습니다. 노트북으로 접속해 댓글을 읽었어요. 태국은 공군력이 약하다. 지상군 투입밖에 답이 없다. 장기전은 피할 수 없다.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다. 댓글마다 한숨이 느껴졌어요. 전문가들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지 활주로가 고요했어요. 조명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전투기들이 어둠 속에 멈춰 서 있었어요. 은빛 기체가 달빛에 반사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전투기들이 언제 날아오를까? 그리고 몇 대나 돌아올까? 아침 6시 식당에서 조종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어요.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죠. 한 조종사가 커피를 마시다 손을 떨었습니다. 컵이 흔들리며 커피가 넘쳤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지켜봤어요. 이들은 곧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생명을 걸고, 가족을 뒤에 남기고, 승산도 불확실한 작전에 커피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오전 9시 작전 참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그의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죠. 새로운 무기가 도착했습니다. 사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하지만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날 오후 수송기 한 대가 기지에 착륙했어요. 엔진 소리가 활주로를 뒤흔들었습니다. 화물칸에서 긴 상자들이 내려졌죠. 군인들이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자엔 한글과 영문이 쓰여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 정확히 읽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했어요. 전쟁의 판이 바뀔 거라고. 저 상자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닷새째 아침 저는 공군기지 경납고 앞에 섰습니다. 어제 도착한 수송기의 화물이 공개된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군인들이 경납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저 혼자였죠. 특별 허가를 받았지만 촬영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했어요. 오전 8시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에는 긴 상자들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각 상자마다 한글과 영문이 병기돼 있었어요.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영문은 명확했죠. 프리시전 가이더드 밤. 정밀 유도폭탄. 글자가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상자는 모두 15개였어요. 각 상자마다 폭탄 2발씩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태국 공군 사령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장교들과 정비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령관은 연단에 섰습니다. 이 무기는 한국에서 도입했습니다. 사거리는 100km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0km면 국경 밖에서도 캄보디아 깊숙이 타격할 수 있었죠. 오차 범위는 3m 이내입니다. 사령관이 덧붙였습니다. 정확도도 압도적이었어요. 기존 폭탄은 10m 오차였습니다. 3배 이상 정확해진 거였죠. 이제 방공망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사령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장교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전 10시 폭탄 실물을 봤습니다. 상자를 개봉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비사들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은빛 폭탄이 모습을 드러냈죠. 길이 4m, 무게 500kg. 은색 금속 표면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웠죠. 폭탄 후미엔 날개가 접혀 있었습니다. X자 형태로 4개의 날개였어요. 각 날개는 1m 길이였습니다. 이 날개가 펼쳐지면 활공합니다. 정비사가 설명했죠. 손으로 날개 부분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사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추진체 없이도 100km를 날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활공비가 20대 1입니다. 다른 정비사가 덧붙였어요. 5km 높이에서 투하하면 100km를 날아갑니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설계였죠. 중력과 공기역학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바람의 영향도 자동 보정됩니다. 정비사가 폭탄 중앙의 센서를 가리켰습니다. 조종사들이 폭탄 주위로 모였습니다. 12명 모두 왔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무거웠던 표정이 밝아졌죠. 이제 방공망 안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한 조종사가 물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소령이었어요. 맞습니다. 안전거리에서 투하하면 됩니다. 작전 참모가 답했죠.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깨가 펴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 조종사는 웃기까지 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생명의 위험이 줄어든 겁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희망이 생겼어요. 오후 2시 시뮬레이션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같은 브리핑룸, 같은 화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투기가 국경에서 40km 떨어진 지점에서 폭탄을 투하했어요. 화면에 투하 순간이 표시됐습니다. 폭탄이 분리되며 날개가 펼쳐졌죠. 폭탄은 활공하며 날아갔습니다. 화면에 궤적이 그려졌어요. 완만한 포물선이었습니다. 60km를 더 나아가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어요. 빨간 X표가 목표 지점에 찍혔습니다. 오차 2m. 거의 완벽했죠. 적 레이더는 전투기를 포착조차 못했습니다. 거리가 전술을 바꿨습니다. 사령관의 말이 핵심을 찔렀어요. 장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태국 공군은 적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도 타격할 수 있었어요. 조종사는 안전했고 작전은 효율적이었죠. 위험은 최소화되고 효과는 극대화됐습니다. 그날부터 전쟁은 병력 싸움이 아니라 거리 싸움이 됐습니다. 저녁 5시 첫 실전 투입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목표는 캄보디아 후방 탄약고였어요. 위성사진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국경에서 65km 떨어진 곳이었죠. 건물 5동이 모여 있었어요. 각 건물마다 탄약이 적재돼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내일 오전 6시 출격합니다. 사령관이 발표했죠. 조종사 4명이 지정됐어요. 각자 폭탄 2발씩 장착하는 임무였습니다. 총 8발의 폭탄이 투하될 예정이었죠. 목표는 완전 파괴입니다. 작전 참모가 강조했어요. 지정된 조종사들이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어제와 달리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보였죠.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한 조종사가 격려했어요. 다른 조종사들도 따라 격려했습니다. 밤 9시 저는 조종사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내일 출격하는 조종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 매뉴얼을 읽고 있었죠. 긴장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책을 덮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어제와는 다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다시 물었죠. 이젠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가 묻어났어요. 방공망 밖에서 투하하고 바로 귀환합니다. 적 미사일 사거리 밖이에요. 그가 손가락으로 거리를 표시했습니다. 제 딸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사거리 28km에서 100km로 72km 차이였어요. 이 차이가 전쟁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조종사는 위험에서 벗어났고 작전은 실현 가능해졌어요. 캄보디아 방공망은 무용지물이 됐죠. 다음 날 새벽 5시 활주로에 나갔습니다. 전투기 4대가 이륙 준비 중이었어요. 정비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전투기 아래엔 한국산 폭탄이 장착돼 있었어요. 은빛 표면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날개가 접힌 모습이 마치 잠든 새 같았죠. 조종사들이 탑승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산소 마스크를 확인했어요. 캐노피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쉥 기밀이 유지되는 소리였죠. 엔진이 시동 걸렸어요. 굉음이 활주로를 채웠습니다. 지면이 진동했어요. 오전 6시 정각 첫 번째 전투기가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활주로를 뒤흔들었어요. 불꽃이 뒤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기체가 빠르게 가속했죠. 200m, 300m, 400m. 순식간에 날아올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투기들이 차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지켜봤어요. 편대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방향이었죠. 4대가 다이아몬드 편대를 잃었어요. 햇살에 기체가 반짝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30분 후 관제탑에서 교신이 들렸습니다. 목표 지점 접근 중. 조종사의 목소리였어요. 침착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폭탄 투하 준비.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관제탑 안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투하. 명령이 떨어졌죠. 스크린에 폭탄 분리 신호가 떴어요. 4대 전투기에서 총 8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녹색 불빛이 켜졌죠. 투하 정상. 귀환 시작.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8발 모두 정상 투하됐어요. 40초 후 폭발 확인 신호가 왔습니다. 목표 명중. 2차 폭발 확인. 관제탑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장교들이 서로 악수했습니다. 탄약고가 정확히 파괴된 겁니다.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됐어요. 거대한 화구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전투기들은 무사히 귀환 중이었죠. 4대 모두였어요. 한 대도 피해 없이. 적 대응 없음. 레이더 포착도 없었음. 조종사가 추가 보고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오전 8시 전투기들이 착륙했습니다. 첫 번째 기체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바퀴가 지면에 닿으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머지 세대도 순차적으로 착륙했죠. 조종사들이 기체에서 내렸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적대응 전혀 없었어요. 편대장이 보고했죠. 그는 헬멧을 벗으며 웃었어요. 폭탄은 정확히 날아갔고 우린 안전거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비사들이 달려와 조종사들과 악수했습니다. 저는 경납고 밖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판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죠. 한국의 정밀함이 거리를 지배했고 거리가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숨을 곳이 없었어요. 6번째 날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태국군 작전 통제실에 있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각 화면마다 다른 정보가 표시됐죠. 위성 영상, 레이더 화면, 통신 기록. 수십 명의 장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오전 7시 대형 스크린에 캄보디아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 15개가 표시됐어요. 각 점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오늘의 타격 목표였죠. 탄약고, 지휘시설, 통신중계소. 모두 후방 깊숙이 위치한 핵심 시설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전면 타격입니다. 작전 참모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 편대 출격 준비.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통제실 스피커를 통해 활주로에 전달됐어요. 전투기 6대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각 기체마다 한국산 폭탄 2발씩 장착돼 있었어요. 오전 7시 30분 이륙이 시작됐죠. 엔진 소리가 통제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스크린에 전투기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파란 점 6개가 북쪽으로 움직였어요. 속도, 고도, 방향이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800km, 고도 5000m. 편대는 완벽한 대형을 유지했죠. 35분 후 교신이 들렸습니다. 목표 지점 72km. 투하 준비. 조종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배경에 엔진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풍속 확인. 고도 유지. 편대장이 지시했죠. 투하 3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3, 2, 1. 투하. 스크린에 폭탄 분리 신호가 줄지어 떴습니다. 녹색 불빛 12개가 동시에 켜졌어요. 6대 전투기에서 12발이 투하된 겁니다. 투하 정상. 전 기체 귀환. 편대장이 보고했죠. 45초 후 폭발 확인 신호가 왔어요. 1번 목표 명중. 대규모 2차 폭발 확인. 정보장교가 보고했습니다. 2번 목표 명중. 3번 목표 명중. 연달아 보고가 들어왔어요. 12발 중 11발이 명중했습니다. 성공률 92%였죠. 통제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장교들이 악수하고 등을 두드렸어요. 저는 위성 영상을 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캄보디아 후방에서 거대한 화구가 피어올랐습니다. 탄약고 전체가 연쇄 폭발하는 장면이었죠. 50초 동안 폭발이 계속됐어요.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높이가 100m는 됐어요. 검은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퍼졌습니다. 주변 건물들까지 무너졌죠. 폭풍에 날아간 지붕이 보였어요. 폭탄은 보이지 않았고 결과만 남았습니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결과였어요. 오전 9시 두 번째 편대가 출격했습니다. 이번에도 전투기 6대였어요. 목표는 지휘통신 시설이었습니다. 국경에서 68km 떨어진 곳이었죠. 위성사진에서 안테나 숲이 보였어요. 10여 개의 통신탑이 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중앙지휘소입니다. 정보장교가 설명했어요. 이번에도 결과는 동일했죠. 정확한 명중, 완벽한 파괴. 통신탑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게 위성으로 포착됐어요. 불꽃이 번쩍이며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 통신 두절 확인. 통신 감청팀이 보고했어요. 무전교신 완전 차단됐습니다. 추가 보고가 이어졌죠. 오전 11시 세 번째 편대가 준비됐습니다. 조종사들이 브리핑을 받고 있었어요. 이번 목표는 보급 집결지였습니다. 트럭 200여 대가 모여있는 곳이었죠. 여기를 차단하면 전선 보급이 끊깁니다. 작전 참모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캄보디아군은 3일 안에 탄약이 바닥날 겁니다. 그가 덧붙였죠. 오후 1시 세 번째 편대가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통제실에서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출격, 투하, 명중.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매번 놀라웠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폭탄은 정확히 의도한 지점에 떨어졌죠. 마치 레이저로 그린 선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네 번째 편대까지 모든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통제실 스크린의 결과가 집계됐어요. 총 투하 48발, 명중 45발, 성공률 94%. 작전장교가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령관이 일어서서 격려했습니다. 장병들 수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오후 4시 위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15개 목표 중 14개 완전 파괴. 하나는 70% 손상.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화면마다 피해 사진이 표시됐어요. 무너진 건물, 타버린 차량, 크레이터. 탄약고 8곳 전멸. 통신시설 3곳 무력화. 보급 거점 4곳 파괴. 분석관이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추정 탄약 손실 2,000톤 이상. 차량 손실 300대 이상. 숫자가 놀라웠어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건 폭격이 아니라 수술이다. 펜을 놓으며 중얼거렸죠. 저녁 6시 캄보디아군 동향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선 병력 이동 없음. 후방 혼란 가중. 정보관이 설명했어요. 그는 지도에 빨간 원을 그렸습니다. 탄약 보급 중단, 지휘 체계 마비, 통신 두절 확대. 하나씩 나열했죠. 전투 지속 능력 급격 저하 중입니다. 그가 결론 내렸어요. 캄보디아군은 아직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전쟁은 엿새째인데 적은 반격 한 번 못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전선 병력은 멀쩡했지만 싸울 수단이 사라졌죠. 밤 8시 저는 국경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군용 지프를 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주민들은 평온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총소리도 없고 폭격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았어요. 하지만 70km 너머에선 캄보디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소리 없는 붕괴였죠.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전쟁이 정말 일어난 겁니까? 그가 물었어요. 어제도 같은 질문을 했던 노인이었습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전쟁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70km 밖에서. 밤 10시 호텔 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기록을 입력했어요. 오늘만 48발의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모두 70km 이상 거리에서였어요. 명중률은 94%였습니다. 태국 공군 손실은 0. 조종사 부상도 없었죠. 완벽한 일방적 전쟁이었어요. 인터넷 군사 포럼엔 충격이 번졌습니다. 새로 고침할 때마다 댓글이 수십 개씩 늘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캄보디아 방공망은 어디 갔나? 중국 무기는 왜 작동 안 하나? 이건 차원이 다른 전쟁이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당혹스러워했어요. 한 군사 전문가가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 그의 글이었어요. 정밀 타격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병력 수가 아니라 기술력이 승패를 결정한다. 글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모두 동의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북쪽 하늘이 희미하게 붉었어요. 캄보디아 후방에서 아직도 화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탄약고 폭발이 멈추지 않았죠. 2차 폭발, 3차 폭발이 계속됐어요. 불빛이 지평선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어요. 한국의 정밀함이 전쟁의 본질을 바꿨습니다. 거리가 생명을 구했고 정확도가 승리를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태국군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사령관이 발표했어요. 캄보디아 후방 작전 능력 60% 상실. 전선 유지 불가능 판단. 이틀 만의 성과였습니다. 엿새 전만 해도 장기전이 예상됐어요. 하지만 이틀 만에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어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걸.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72km. 이 거리가 전쟁을 끝냈다. 한국의 정밀함이 승부를 결정했다. 펜을 놓으며 확신했어요. 이 전쟁을 기록하는 건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7번째 날 드디어 350고지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태국군 전방 관측소에 있었어요. 국경에서 5km 떨어진 언덕 위였습니다. 철책과 모래주머니로 둘러싸인 작은 초소였죠. 오전 6시 쌍안경으로 고지를 바라봤습니다. 콘크리트 요새가 새벽 안개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어요.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난공불락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신화가 깨질 예정이었죠. 관측소엔 장교 5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쌍안경과 망원경을 들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교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 개시 30분 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 장교가 커피를 마시다 손을 떨었습니다. 목표는 정면이 아닙니다. 작전 참모가 지도를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요새 후면을 가리켰습니다. 후면 입구를 봉쇄합니다. 보급로를 차단하고 고립시키는 겁니다. 전략이 명확했어요. 정면 돌파가 아니라 고립 작전이었습니다. 요새를 함정으로 만드는 방식이었죠.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모가 답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요새 후면엔 좁은 입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폭 10m, 높이 5m. 보급 차량이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였죠. 저기만 막으면 됩니다. 참모가 빨간 원을 그었어요. 식량도 물도 탄약도 못 들어갑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오전 7시 전투기 4대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였어요. 기체 색깔이 회색이었습니다. 기체 아래엔 정밀 유도폭탄이 장착돼 있었어요. 각 기체마다 2발씩, 총 8발이었습니다. 저는 관측소에서 무전을 들었죠. 목표 지점 55km. 접근 중. 조종사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은빛 기체가 반짝였습니다. 4대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왔죠. 속도가 빨랐어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후면 입구 확인. 투하 준비. 무전이 다시 들렸어요. 스크린의 요새 뒷면이 확대됐습니다. 작은 모니터였지만 선명했어요. 산 중턱에 좁은 입구가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문틀이 둘러싸고 있었죠. 트럭 한 대가 막 나오는 중이었어요. 10초 후 투하. 편대장이 카운트다운했습니다. 5, 4, 3, 2, 1. 투하. 명령이 떨어졌죠. 폭탄 8발이 분리됐어요. 무전으로 확인 신호가 들렸습니다. 전 기체 투하 완료. 귀환. 이제 기다릴 차례였어요. 40초. 폭탄이 날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어요. 요새 후면을 향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0초 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관측소에서도 섬광이 보였어요. 번쩍 마이너스 빛이 번쩍였습니다. 고지어 굉음이 들렸죠. 쿵 마이너스 땅이 흔들렸어요.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후면 입구가 무너졌어요. 바위와 콘크리트가 뒤섞여 입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명중 확인. 입구 봉쇄 성공. 관측병이 보고했어요. 카메라 줌을 당겼습니다. 모니터에 확대 영상이 떴죠. 입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바위 더미만 남았습니다. 높이가 10m는 됐어요. 트럭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넘기 힘들어 보였죠. 이제 요새는 보급로가 끊긴 셈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병력 200명. 그들은 갇힌 거였어요. 식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사흘치입니다. 정보장교가 답했어요. 물은 이틀치, 탄약은 일주일치. 그가 덧붙였죠. 오전 9시 2번째 타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목표는 요새 주변 보급도로였어요. 교량 3개, 도로 교차점 2개. 작전 참모가 나열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점들이었어요. 모두 요새로 이어지는 길목이었습니다. 여기를 끊으면 우회로도 없습니다. 참모가 설명했어요. 전투기들이 다시 날아올랐어요. 이번엔 6대였습니다. 더 많은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서였죠. 30분 후 모든 목표가 파괴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교량 3개 전부 중앙부 파괴. 도로 교차점 2개 크레이터 생성. 보고가 상세했어요. 위성 영상을 봤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피해 상황이 떴어요. 요새로 이어지는 모든 길이 끊겼습니다. 교량은 중앙이 무너졌고 도로는 구덩이 투성이었어요. 가장 큰 구덩이는 직경 15m였습니다.
깊이도 5m 이상이었죠. 트럭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요새 안 병력 200명 완전 고립 확인. 정보장교가 최종 보고했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급 불가. 증언 불가. 철수도 불가. 하나씩 짚어갔죠. 그들은 이제 갇혔습니다. 그가 결론 내렸어요. 오후 1시 캄보디아군 무전이 포착됐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급한 교신이었어요. 보급 불가. 입구 봉쇄. 지원 요청.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신 감청팀이 번역해줬죠. 도로 전부 파괴. 접근 불가능. 긴급 상황. 교신이 계속 이어졌어요. 정보관이 설명했습니다. 요새 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헤드폰을 쓰고 있었어요. 지휘관이 상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죠. 상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새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오후 3시 태국군 심리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피커가 고지를 향해 돌려졌어요. 트럭에 실린 거대한 스피커였습니다. 높이가 3m는 됐죠. 항복하면 안전을 보장한다. 식량과 물은 이틀치밖에 없을 것이다. 방송이 산을 울렸습니다.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계곡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요새 안에서 분명 들렸을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가? 의미 없는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 방송이 계속됐습니다. 10분마다 반복됐어요. 같은 내용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죠. 저녁 5시 첫 번째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요새 정면에서 백기가 흔들렸어요. 쌍안경으로 확인했습니다. 흰 천이 바람에 펄럭였죠. 병사 3명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탈영병입니다. 관측병이 보고했어요.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소총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5명이 더 나왔습니다. 모두 손을 들고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총 8명 탈영 확인. 보고가 올라갔죠. 사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요새 안에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작전 참모가 지시했어요. 밤 8시 탈영병 신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보장교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식량 이틀치, 물 하루치 남았다고 합니다. 그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휘관은 항전 명령했지만 병사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요새 내부가 분열됐다는 증거였죠. 병사들은 겁먹었습니다. 정보장교가 덧붙였어요. 후방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가 보고서를 넘겼죠. 더 많은 탈영이 예상됩니다. 그의 예측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요새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손전등 신호였어요. 모스 신호로 보였습니다. 해독 중입니다. 통신병이 종이에 적었어요. 항복 의사 있음. 안전보장 요청. 암호 해독팀이 판독했습니다. 요새 안에서 항복 신호를 보낸 거였죠. 태국군은 답신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무기 버리고 나오면 보호한다. 메시지를 보냈죠. 내일 새벽까지 기다린다. 시간을 줬어요.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내일이면 끝날 겁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요새 정문이 열렸습니다. 쌍안경으로 지켜봤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죠. 병사들이 줄지어 나왔어요. 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였습니다. 1명, 2명, 10명. 계속 나왔어요. 10분 동안 160명이 나왔죠. 거의 전 병력이었어요. 소총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헬멧도 벗었어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휘관이 나왔어요.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도 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5개월 동안 만든 요새가 이틀 만에 무너졌어요. 정면 공격 한 번 없이,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폭탄은 입구만 막았을 뿐인데 요새 전체가 함정이 됐습니다. 그 순간 요새는 방패가 아니라 감옥이 됐습니다. 오전 8시 태국군이 요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입구는 측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였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했죠.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내부는 놀라웠습니다. 탄약고, 식량 창고, 지하 병영.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천장 높이가 3m였어요.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침대가 200개 정렬돼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죠. 하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보급로가 끊기자 요새는 무덤이 됐습니다. 아무리 튼튼해도 소용없었어요.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고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요새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뒀습니다. 한 캄보디아 병사가 말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막혔죠. 그의 얼굴엔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이틀째부터 물이 떨어졌어요. 셋째 날엔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휘관은 버티라고 했습니다. 다른 병사가 거들었어요. 하지만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궜죠. 요새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요새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한국산 전투기와 폭탄. 그들은 요새를 부수지 않았어요. 단지 문을 닫았을 뿐이었습니다. 입구를 막고 길을 끊고 고립시켰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난공불락 요새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고립으로, 파괴가 아니라 봉쇄로. 5개월 준비가 이틀 만에 무너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요새를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죠. 이 사진이 전쟁의 교훈이 될 거라고. 9번째 날 아침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는 태국 외교부 브리핑룸에 있었어요. 기자들이 3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오전 10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휴전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어요.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단 9일 만에 종료였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원고를 읽었어요. 캄보디아는 어젯밤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죠. 인질 전원 석방과 범죄 조직 해체를 조건으로 제시했고 우리는 수락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항복에 가까웠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전쟁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는 왜 이렇게 빨리 항복했습니까? 사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손을 들고 외쳤죠. 대변인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우리의 정밀 타격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9일간의 기록을 다시 훑어봤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째 날 후방 타격 시작. 국경 72km 안쪽. 둘째 날 범죄 배경 확인. 1200건의 실종 사건. 셋째 날 요새 발견. 350고지 5개월 건설. 넷째 날 딜레마 직면. 사거리 28km 한계. 다섯째 날 한국산 무기 등장. 사거리 100km 오차 3m. 여섯째 날 후방 붕괴. 48발 투하 성공률 94%. 일곱째 날 요새 함락. 보급로 차단 160명 항복. 여덟째 날 협상 시작. 아홉째 날 종전. 노트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믿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오후 2시 국경 수용소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40분을 달렸어요. 첫 번째 인질 송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대형 버스 5대였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이들도 있었죠. 오랜 감금 생활 때문이었어요. 가족들이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아, 엄마. 외치는 소리가 수용소에 울렸어요. 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을 품에 안고 흐느꼈죠.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달려갔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재회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베트남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6개월 만에 자유를 되찾은 그였어요. 이틀 전 인터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끝난 겁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네, 끝났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안전하게 가십시오. 위로의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5시 태국군 기지를 찾았습니다. 조종사들이 경납고 앞에 모여 있었어요. 15명 정도였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있었죠.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편대장이었어요. 9일 동안 출격 23회. 폭탄 투하 68발. 손실 0. 그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단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종사가 덧붙였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조종사가 말했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손실 없는 승리.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전쟁을 끝낸 건 우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밀함이었습니다. 편대장의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폭탄을 운반했을 뿐입니다. 폭탄이 전쟁을 끝냈어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0km 밖에서 3m 오차. 이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밤 8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전쟁 특파원이 기록한 9일의 전쟁. 제목을 정하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 전쟁은 모든 상식을 뒤집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는 5개월 동안 요새를 만들었다. 글을 써 내려갔어요. 바위를 3m 파고 콘크리트로 보강했다. 벽 두께 2m, 천장 두께 3m. 병력 200명, 보급 91치를 준비했다. 난공불락이라 자랑했다. 키보드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9일 만에 무너졌다. 문장을 이어갔어요.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사거리 100km, 오차 3m. 이 숫자가 전쟁을 끝냈다. 글을 쓰며 전율이 일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태국 공군은 영공을 침투하지 않았다. 조종사는 안전거리에서 폭탄을 투하했다. 폭탄은 정확히 날아가 목표를 파괴했다. 계속 썼습니다. 탄약고, 통신시설, 보급로. 전쟁의 뼈대가 무너졌다. 전선은 싸우지 않았다. 후방이 먼저 무너졌다. 문장마다 힘이 실렸어요. 요새는 함정이 됐다. 입구가 막히자 병사들은 갇혔다. 이틀 만에 항복했다. 타자를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자정이 넘어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5개월 준비대 9일 종료. 이 대비가 모든 걸 말해준다. 마지막 문단을 적었어요. 이 전쟁을 끝낸 건 병력이 아니라 한국의 정밀함이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죠. 다음 날 새벽 국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350고지가 햇살에 물들었습니다. 요새는 텅 비어 있었어요. 콘크리트 벽만 남았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떠났죠. 난공불락 요새는 이제 역사의 교훈이 됐습니다. 빈 요새가 쓸쓸해 보였어요. 오전 9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20년 특파원 경력에서 가장 놀라운 전쟁이었습니다. 전선 없는 전쟁, 소리 없는 승리, 9일의 기적. 모든 게 전례 없었어요.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탑승구에서 마지막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펜을 꺼내 적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전쟁의 시간을 압축했다. 장기전을 9일로 줄였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 펜을 놓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기록은 군사 역사에 남을 거라고. 후대 사람들이 연구할 거라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 국경이 멀어졌어요. 논밭과 마을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9일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타는 후방, 무너지는 요새, 돌아오는 인질들. 그리고 한국산 전투기의 은빛 날개.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몇 주 후 제 기사가 국제 언론에 실렸습니다. 주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밀 타격의 새 시대. 한국 무기의 위력.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9일 전쟁의 충격.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한 달 후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각국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9일 전쟁의 교훈. 제가 준비한 제목이었어요. 첫 강연은 워싱턴이었습니다. 강연장은 만석이었죠. 500명이 넘게 왔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 수가 아닙니다. 거리와 정확도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였어요. 100km 사거리와 3m 오차. 계속 말했습니다. 이 두 숫자가 5개월 준비를 9일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200명이 지키던 요새를 단 한 발의 총알 없이 항복시켰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이것이 미래 전쟁입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연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민간인 피해를 피했습니까? 정밀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른 국가도 이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까? 1시간 동안 답했어요. 모두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9일 전쟁의 비밀을. 석 달 후 군사학술지에 논문을 썼습니다. 정밀 타격과 전쟁 지속 시간의 상관관계.
제목이었어요. 과거 전쟁 20개를 분석했습니다. 사거리와 정확도, 전쟁 기간의 관계를 수치화했죠. 그래프를 그렸어요.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사거리가 2배 증가하면 전쟁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결론이었습니다. 정확도가 10배 향상되면 민간 피해는 100분의 1로 감소한다. 데이터가 증명했어요. 캄보디아 전쟁은 이론을 실증한 사례였습니다. 논문은 인용 횟수 1000회를 넘었어요. 1년 후 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국경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재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죠. 수용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어요. 캄보디아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범죄 조직을 해체했죠. 350고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요새는 그대로였어요. 콘크리트 벙커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비어 있었죠. 철문은 녹슬었어요. 먼지가 쌓였습니다. 한 해 만에 폐허가 됐습니다. 저는 요새 안을 걸었어요.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벽에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어였어요. 통역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패배를 배웠다. 번역이었어요. 교만이 우리를 망쳤다. 또 다른 글씨였습니다. 병사들이 남긴 메시지였죠.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역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요새를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새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어요. 평화로운 하늘이었습니다. 9일간의 전쟁이 끝나고 1년.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적었어요. 9일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 의미는 이제 시작이다. 전쟁의 미래가 바뀌었다. 한국이 그 길을 열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죠. 9일간의 기록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